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믿음이 가고 금전 문제만큼은 철저하다고 생각했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믿음직하던 친구가 여기저기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빚을 지고 다닌다는 불길한 소문이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카드값도 제때 갚지 못하고 은행 대출이 연체되는 것도 모자라 주변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급하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립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 소중한 돈을 과연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거대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심정이 방금 여러분이 느꼈던 그 불안함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돈을 빌려간 상대는 평범한 친구가 아니라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바로 옆에 위치한 일본이라는 거대한 국가입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빚쟁이였으며 그들의 신용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과 같았습니다.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를 사는 것은 금보다 안전하고 은행 예금보다 확실하다는 믿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종교처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그 안전하다는 믿음 하나만을 바라보며 일본 정부에게 자신들의 막대한 자산을 오랫동안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금융 전문가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믿기 어려운 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여겨지던 4%를 넘어서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에 해당 국채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투자자들에게는 금단의 구역과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마의 벽이라고 불리던 그 견고한 숫자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시스템의 균열이 생겼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국채 금리가 4%를 넘었다고 해서 당장 국가가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는 이런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고합니다. 2010년 그리스가 겪었던 악몽 같은 국가 부도 사태도 처음에는 국채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작은 징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국민들은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고도 자신의 계좌에서 하루에 60유로밖에 인출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제 규모와 기초 체력은 그리스와 다르지만 안전하다던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 불안해졌으니 위험수당으로 이자를 더 달라는 시장의 냉혹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나라를 향해 이제 투자자들은 당신이 정말 괜찮은 상태인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국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이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차분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 국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국가가 써준 거대한 차용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투자자들이 종이 조각을 사는 이유는 높은 수익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는 하루아침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기업은 언제든 파산할 수 있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국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대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이 지루하고 안전해 보이는 금고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엄연한 유통기한이 존재하며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40년이라는 아주 먼 불확실한 미래까지 그 기간은 다양합니다. 40년 만기 국채를 산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 후에도 일본 경제가 여전히 건재할 것이라는 쪽에 돈을 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등장하는데 금리란 곧 위험의 가격이며 이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 순간 예민하게 변동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친구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 그가 부유하고 정직하다면 여러분은 아주 낮은 이자만 받고도 기꺼이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파산 직전이라는 소문이 돈다면 여러분은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일본의 빚을 떠안는 대가로 더 비싼 웃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2026년 2월 20일
더 높은 보상을 원한다는 시장의 거친 요구는 전 세계 트레이딩 데스크를 강타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금리가 0.26%포인트나 뛰어 올랐는데 이것은 겉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폭력적인 변동입니다. 소수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조용한 채권 시장에서 이 정도의 변동폭은 진도 7 이상의 대지진과 맞먹는 파괴력입니다. 4%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었던 심리적인 방파제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007년 이후 투자자들은 일본 경제가 아무리 나빠져도 결코 이 붉은 금지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이 불안감은 즉시 전염되어 30년 만기 국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년 만기 국채 또한 2%를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주요 경제 매체들은 일제히 충격, 역사적, 위기라는 단어가 포함된 헤드라인을 긴급하게 쏟아냈습니다. 일본 국채는 미국 국채, 독일 국채와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3대 자산 중 하나로 분류되어 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자산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연기금과 은행들이 세워둔 모든 안전 계산식이 갑자기 위험할 정도로 틀어지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폭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이는 현재 채권 보유자들이 실시간으로 돈을 잃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그토록 견고하던 거대한 재정의 요새에 갑자기 전 세계가 경악할 만큼 깊고 위험한 균열이 생겨났는지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목해야 할 명백한 원인은 바로 일본 경제가 감당하고 있는 빚의 무게가 국가 전체 경제 규모의 260%까지 부풀어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1년 동안 땀 흘려 벌어들이는 모든 돈보다 거의 3배나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압도적인 수치이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부채 비율보다 2배가 높고 한국보다는 무려 4배 이상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빚이 1억 3천만 원이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매일 파산의 공포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대부분이 원금은커녕 오직 이자를 갚는 데만 사라지게 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여유 자금은 단 한 푼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정확히 이런 악몽 같은 상황에 갇혀 있으며 매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오직 이자를 막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금리가 단 1%만 올라도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의 다른 필수적인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예산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런 절벽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돈을 더 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시장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빚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 즉시 채권의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시장에 국채라는 물건이 넘쳐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가격 하락은 수학적으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중앙은행마저 이제는 돈을 푸는 것을 멈추고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아주 명확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사회를 지탱해온 공짜 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내일의 금리가 더 오를 것을 알기에 미리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으며 이는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일본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무리한 정부 지출, 그리고 긴축하려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완벽한 폭풍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문제가 수십 년 전에는 터지지 않고 하필 지금 터졌는지 궁금해할 수 있지만 그 답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국심 강한 일본 국민들이 자국의 국채를 묵묵히 사주었지만 인구가 늙어가고 저축이 줄어들면서 그 든든했던 방어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또한 무한정 돈을 찍어 국채를 사들일 수는 없기에 오랫동안 시장의 법칙을 거스르며 버텨온 인위적인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데 일본의 금융 자본은 전 세계 경제에 혈관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거대 투자자들은 세계 금융의 바다를 헤엄치는 거대한 고래와 같아서
그들이 움직이면 전 세계의 자산 시장이 거친 파도에 휩쓸립니다. 여러분은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무역 흑자로 축적해온 막대한 자본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의 연기금과 보험사들은 이자가 없는 국내를 떠나 미국 국채와 유럽의 채권,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안에서는 수익을 낼 방법이 전무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 건너 타국에 돈을 맡기는 것이 유일한 생존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4%에 도달하면서 글로벌 투자의 수학적 공식이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수적인 일본의 펀드 매니저들은 굳이 환율 위험을 감수하며 해외에 투자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계산을 끝마쳤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던 거대한 일본의 자본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거대한 흐름, 즉 자본의 대이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해외 자산을 팔고 돈을 빼가는 순간 그 자금이 빠져나간 국가의 금융시장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과장처럼 들린다면 여러분은 2024년 8월 5일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검은 월요일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시에 폭락했던 원인은 전쟁이나 질병이 아니라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금융기법의 붕괴였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일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공짜로 돈을 빌려 수익을 내던 이 마법 같은 기계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던 해외 주식을 급하게 팔아치웠고 그 결과 시장은 하루아침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8% 넘게 폭락하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우량주들이 이유 없이 추락했고 사람들은 전쟁이 난 것이 아니냐며 공포에 질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이 증발해버린 그 사건은 남의 나라 금리 정책이 내 지갑을 어떻게 터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금리 상승의 파도가 다시 한번 몰려오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2024년의 악몽이 재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서로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섬뜩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일본의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 경제가 이 충격파를 견뎌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경제 구조가 다르다고 안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낙관론 뒤에 숨겨진 위험 요소를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한국이 일본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는 다소 과장된 것이며 객관적인 지표들은 한국 경제가 훨씬 더 건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57% 수준으로 260%에 달하는 일본과 비교하면 재정 상태가 매우 건전한 편에 속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또한 한국의 기초 체력을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여전히 한국 국채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국채 금리가 하루아침에 폭등하거나 국가 신용도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극단적인 사태는 현재로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깨끗하다고 해서 옆집에서 번진 거대한 불길이 우리 집을 피해갈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위험은 일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한국 시장도 함께 휩쓸려 내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지면 유동성이 좋고 현금화하기 쉬운 한국의 주식과 채권이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면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되며 그 충격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계좌로 전달됩니다. 두 번째 위험은 환율인데 엔화의 가치가 요동치면 원화 가치 역시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아 통화 시장은 서로 긴밀하게 묶여 있어서 엔화 약세는 원화 약세로 이어지며 수입 물가를 가파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우리가 수입해오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이는 곧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폭등으로 직결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전염인데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 기둥이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아시아 전체를 위험 지역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는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나의 묶음 상품처럼 보일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 경제에 위기 경보가 울리면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일단 아시아에서 돈을 빼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 내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주변국에 퍼진 공포심만으로도 우리 시장은 충분히 출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과 상황은 다르지만 일본발 쓰나미가 언제든 우리 해안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막연한 공포에 떨거나 무작정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대중들보다 한 발 앞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 국채 시장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연쇄적인 파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일본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금융의 중력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260%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진 국가가 돈을 더 쓰면서 금리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불패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투자의 상식도 수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이라는 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본 자금을 혈액으로 삼아 돌아가던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2024년 8월의 주식시장 폭락 사태는 일본의 금리 정책이 전 세계에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로 인해 한국의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슷한 위기가 다시 닥쳐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는 지금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막연한 믿음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흔들리면 그 거대한 파도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해안가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게 들이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칭송받던 나라도 영원할 수는 없으며 오늘의 안전자산이 내일의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 헤드라인이 뜨기 전에 시장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미리 포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이 위태로운 일본 경제가 평범한 일본 국민들의 일상을 어떻게 참혹하게 바꿔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진짜 이유와 일본 직장인들의 월급이 왜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거울 삼아 우리나라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과 비교하며 미래를 예측해 볼 것입니다. 거시경제의 거창한 숫자가 어떻게 여러분의 저녁 식탁 물가와 대출이자 그리고 통장 잔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생존의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진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건강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투자보다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자산과 건강이 모두 안전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거대한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핵심 감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할 지표는 바로 엔화와 원화의 환율 변동성, 즉 두 통화의 커플링 현상입니다. 만약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면 한국 원화 역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학적으로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상관관계는 여러분의 월급이 그대로여도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매력이 소리 없이 증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감시해야 할 핵심 지표는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의 단순한 레벨이 아닌 변동의 속도입니다.
금리가 천천히 오르는 것은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만 급격한 기울기의 상승은 전 세계 파생 상품 시장을 즉시 파괴합니다. 하루 변동폭이 0.1%를 넘어가는 날이 잦아진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가장 확실한 경고음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일본 재무성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잔고가 줄어드는지, 즉 매도세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자국 통화인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글로벌 유동성은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대한 진공 청소기가 작동하는 것과 같으며 모든 자산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이 세 가지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뉴스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벗어나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마인드셋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가진 부채의 성격을 분석하고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일본발 금리 상승은 한국의 시중 금리에도 상방 압력을 가하므로 이자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는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여러분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자산을 현금화하여 방어력을 높여야 합니다. 현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시장이 폭락했을 때 헐값에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원화 자산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말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피난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래된 격언은 이런 거시경제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생존을 결정짓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시장이 언제나 우상향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가상의 방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진짜 대비가 가능합니다.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냉정하게 위험을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자신의 계좌를 직접 타격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경고를 그저 지나가는 소음으로 치부하며 무시해버립니다. 금융위기라는 불청객은 언제나 예고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자신의 재정 상태를 엑스레이 찍듯이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찾아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부동산 대출을 안고 있다면 지금은 욕심을 줄이고 몸집을 가볍게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자산 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명조끼입니다. 이 비상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이 굴욕적인 조건으로 돈을 빌리지 않게 해주는 존엄성의 방패입니다. 또한 경제 위기는 필연적으로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여러분의 직업 안정성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월급이 밀리거나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말은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금융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우량한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현금을 쥐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회는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을 줄 알고 남들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의 몫입니다. 일본의 국채금리 급등은 단순한 이웃나라의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자산 가격의 재편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이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지금 여러분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방공호로 뛰어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것은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괴담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냉혹한 현실의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어도 길을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도를 나침반 삼아 새로운 보물을 찾아내는 현명한 탐험가도 존재합니다. 일본 경제는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아주 천천히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물은 끓어 넘치기 시작했고 그 뜨거운 물방울이 튀어 여러분의 피부에 닿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물러서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제국의 흥망성쇠와 금융의 거품이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하는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또 잊어버리기를 반복합니다.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시스템의 취약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수업이기도 합니다. 금융 지식은 더 이상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생존 키트입니다. 거대한 파도를 맨몸으로 막아낼 수는 없지만 파도가 오기 전에 가장 높은 곳으로 대피할 수는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금리가 오르면 자산의 가격은 떨어지고 시중의 돈이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단순한 메커니즘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1월은 과거의 낡은 투자 법칙들이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돈을 빌려갔던 믿음직한 친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는 이제 예전에 든든했던 모습이 아니며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친구를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맹목적인 믿음으로 내 전 재산을 그에게 맡기는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과거에 안전했던 자산이 미래에도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화창한 날에만 친구인 척하는 자산인지 비바람이 몰아쳐도 곁을 지킬 진짜 친구인지 구별하십시오. 금이나 달러 같은 자산은 평화로울 때는 지루하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 됩니다. 이제 투자의 제일 원칙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원금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수익률 1%를 더 쫓다가 원금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탐욕을 버리는 것이 이 난세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냈던 화려한 자산 축제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청구서를 받아든 고통스러운 숙취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차갑고 더 엄격하며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진짜 자본주의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적응하는 자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공룡이 멸종할 때 살아남았던 것은 가장 강한 동물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빠르게 적응했던 작은 포유류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통찰력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냉정하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장은 감정이 없는 기계와 같아서 준비되지 않은 자의 돈을 빼앗아 준비된 자에게 냉혹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정보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으니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방공호로 들어갈지 태풍 속으로 걸어갈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 예고와 함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라는 숫자가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빚더미 위에 세워진 성벽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파편은 국경을 넘어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안전하다는 말은 위안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이 여러분의 자산을 대신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징후는 언제나 도처에 널려 있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환율의 동조화와 금리의 속도, 그리고 일본의 미국 국채 매도라는 세 가지 경보 장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장치들이 울리기 시작할 때 남들처럼 당황하는 대신 미리 준비해둔 비상구를 향해 침착하게 걸어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거시경제의 차가운 숫자가 아닌 일본 서민들의 뜨거운 눈물과 한숨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왜 그들의 월급은 30년째 제자리인지, 그리고 엔화 약세가 그들의 식탁을 어떻게 초토화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구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이 곧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예고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월급 봉투와 장바구니 물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물 경제의 생존 법칙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깨어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은 급변하는 금융 기상도 속에서 가장 먼저 우산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의 개인 비서가 될 것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몸이 건강해야 어떤 위기가 와도 버텨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경제는 차갑고 냉정하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만큼은 언제나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때 가장 믿음직했던 친구가 변해버린 것처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부하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뉴스를 여러분의 언어로 가장 쉽고 명확하게 번역해드리는 통역사가 되겠습니다. 불안해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차트를 보고 현금을 모으며 조용히 칼을 갈아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매력적인 기회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은 무너졌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원화가 정확히 그 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가파르고 더 잔혹하고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냄새를 맡은 눈치 빠른 큰손들은 짐을 쌌습니다. 강남의 자산가들은 달러 예금으로 갈아탄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국민연금마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자산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것조차 한국 시장을 믿지 않는데 당신은 대체 무슨 배짱으로 원화를 들고 버티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그치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구멍이 뚫렸고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구조적인 붕괴 신호입니다. 최근 뉴스를 도배한 한중 정상회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악수를 하고 웃음을 짓고 전략적 협력이라는 거창한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분이 순진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풀리면 경제가 좀 나아지겠구나. 다시 명동에
중국 관광객이 넘쳐나고 화장품이 팔리고 면세점이 북적이겠구나. 꿈 깨십시오. 제발 그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생각이야말로 당신을 파산으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 회담은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의 하청 기지로 전락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냉정하게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그때 중국은 우리의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간재를 팔고 기술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조립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덕분에 꿀을 빨았습니다. 앉아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공장이 이제는 주인이 되어 우리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포식자가 피식자를 사냥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석유화학, 중국이 자급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한국산 플라스틱은 안 사갑니다. 철강, 중국산 저가 철강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 제철소들은 용광로를 꺼야 할 판입니다. 디스플레이, 이미 LCD 시장은 중국의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조선,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1등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못 만듭니까? 아니요. 이제는 우리보다 더 잘 만듭니다. 심지어 가격은 30%, 아니 반값입니다. 기술 격차?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다 빼갖고 이제는 우리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은 지금 내수 경기가 박살나서 물건이 창고에 쌓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팔 곳이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요. 그 악성 재고를 처리할 쓰레기 처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문 엽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장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꼴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 중국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걸 보십시오. 무료 배송, 초저가 할인, 이게 단순히 싼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끼입니다. 이건 한국의 유통 생태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씨를 말리는 경제적 공습입니다. 한국 기업이 물건을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막히면 달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달러는 없는데 나가는 달러만 많아집니다. 이런 나라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중국이 웃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키스를 외교적 성과라고 포장하는 뉴스 뒤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웃으며 한국 주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 손을 잡는 순간 한국의 제조업은 산소호흡기가 떼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아니라 끓는 기름솥에 던져진 개구리 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바다 건너 미국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미국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국론은 반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중국의 손을 덜컥 잡아버렸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배신자. 혹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눈치 없는 박쥐. 당장 미국의 보복이 시작될 겁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면 관세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보십시오. 중국산 광물을 조금이라도 쓴 배터리는 보조금을 10원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런데 한중 협력으로 중국산 부품을 더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삼성, SK,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합니다. 가장 큰 시장에서 쫓겨난 기업의 주가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것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에게 칼을 들이대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중국 편이냐. 이 어설픈 양다리 외교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이라는 든든한 밧줄을 놓는 순간 가차없이 자금을 회수해 떠날 겁니다. 한국을 떠난 돈은 일본으로,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싸들고 나갈 때 환율은 1,500원이 아니라 1,600원, 1,700원까지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때 가서 정부를 원망해봤자 이미 당신의 통장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 3,000원을 넘길 것이고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2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활은 파탄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방어하지 않을까요? 환율이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건 경제학 교과서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미국도 올렸고 유럽도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 총재는 머뭇거립니다. 동결 또 동결. 도대체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그 아파트,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 제도라는 기형적인 괴물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5천만 국민이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환율 잡겠다고 미국처럼 금리를 5%, 6%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를 못 버티고 파산합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집값은 폭락합니다. 더 무서운 건 전세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습니다.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빌라왕 사태는 전국으로 번질 겁니다. 세입자는 돈을 떼이고 집주인은 파산하고 은행은 부실채권으로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원화 가치를 지켜서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거품을 지켜서 건설사를 살릴 것인가. 그들은 잔인하게도 부동산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진 현금 가치를 쓰레기통에 처박아서라도 건설사와 집주인들을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비싼 파를 사고 비싼 기름을 넣으며 고통받는 그 비용이 사실은 누군가의 아파트값을 방어해주기 위해 치르는 희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좀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벌어들인 돈으로 은행 이자조차 못 갚는 건설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은행 빚이라는 산소호흡기 하나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PF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값, 철근값, 모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비용이 오르면 이 좀비 기업들은 그날로 산소호흡기가 떼어집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하청업체가 무너지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가 차례로 무너집니다. 줄도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고 정부는 필사적으로 금리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가는 바로 환율 폭등입니다. 당신의 월급 가치를 희생시켜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억지로 봉합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쇼크사로 이어질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미국 채권을 사고 일본의 엔화 자산을 사고 뉴욕의 부동산을 보러 다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원화는 더 이상 안전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들이 던지고 나가는 폭탄을 맨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사라고 규제 풀어주니까 지금 이 기회라며 빚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손이 잘려나갈 뿐입니다. 1997년 온 국민이 눈물 흘리며 장롱 속 금반지를 꺼냈던 IMF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똘똘 뭉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위기가 온다면 그때처럼 금모으기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기업들이 빚더미에 앉아서 문제였습니다. 기업만 살리면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늘어나고 나라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5천만 국민 전체가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옆집 철순애도 뒷집 영인애도 모두 빚쟁입니다. 누가 누구를 구합니까? 각자 도생. 나 하나 살기도 벅찬 세상입니다. 국가 부채보다 무서운 게 가계부채입니다.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젊었습니다.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망해도 다시 일어서서 밤낮으로 일하면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출산율 0.6명, 국가 소멸 단계입니다. 돈을 버는 청년은 사라지고 연금으로 버티는 노인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심장이 멈추어 가는데 어떻게 다시 뛸 수 있겠습니까?
늙고 병든 말에게 채찍질을 한다고 다시 달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어두운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나마 벌어놓은 돈이라도 많았지만 우리는 빚만 잔뜩 지고 늙어버렸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정부의 말도 믿지 마십시오. 세계 9위라고 자랑하지만 그건 우리가 갚아야 할 단기 외채를 고려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환율 방어하느라 곶감 빼먹듯 달러를 다 쓰고 나면 남는 건 텅 빈 금고와 빈문서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다시 온다면 이번에는 구제금융조차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마치 예고된 재난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겪게 될 미래는 3단계로 찾아옵니다. 1단계, 현실 부정.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내 돈이 휴지가 되겠어?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원화를 쥐고 버티는 것. 가장 어리석은 자살 행위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설마 이 큰 배가 가난겠어? 라며 선실에서 잠을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의 입만 바라보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2단계, 공포의 확산. 앞으로 불과 3개월에서 6개월 뒤 동네 마트에 가보십시오. 밀가루, 식용유, 휘발유 가격이 미친 듯이 뛸 겁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생필품은 달러로 사오는 것들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30%, 50% 폭등합니다. 10,000원 한 장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외식은 사치가 되고 난방비를 아끼려고 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패딩을 입고 자게 될 겁니다.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목 졸려질 겁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자영업자 폐업이 줄을 이을 겁니다. 3단계, 체념과 빈곤. 1년 뒤 당신의 자산 가치는 세계 수준에서 반토막이 날 겁니다. 해외여행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한국 돈을 들고 나가면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도 가난한 여행자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했는데 술 한 번 안 마시고 아꼈는데 결과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거. 이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맞이할 미래입니다. 중산층의 붕괴, 빈익빈 부익부의 극대화. 이것이 원화 가치 하락이 가져올 디스토피아입니다. 제발 멍하니 있지 마십시오. 지금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뒤에는 뛰고 싶어도 뛸 수 없습니다. 첫째, 원화 적금, 예금 따위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은행이자 3%, 4% 받으려다 원금의 가치가 20%, 30% 날아갑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는 물가 상승 속도를 절대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축이 아니라 돈을 녹이는 것입니다. 은행을 믿지 마십시오. 은행은 맑은 날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뺏어가는 곳입니다. 둘째, 자산을 배분하십시오. 지금 당장 달러를 사든 금을 사든 미국 채권을 사든 비트코인을 사든 하십시오. 원화가 아닌 자산으로 당신의 돈을 대피시키십시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못 사겠다고요? 1,400원일 때 비싸다고 안 산 사람은 1,500원이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평화로울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난세에 당신의 가족을 지킬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최소한 자산의 30%는 외화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능력을 키워 외화를 버십시오. 한국 내수 시장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해봤자 남는 건 없습니다. 유튜브를 하든 해외 주식 투자를 하든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든 글로벌 플랫폼에서 돈을 버십시오. 달러를 벌어들이는 파이프라인을 가진 사람만이 이 지옥 같은 불경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망해도 내 통장에는 달러가 꽂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환율 1,450원. 이 숫자를 머릿속에 문신처럼 새기십시오. 이 저항선이 뚫리고 3일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환전하려고 은행에 달려가봤자 셔터문은 내려가 있을 겁니다. 정부가 외환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움직이는 자는 살아남아 불을 거머쥘 것이고 가만히 있는 자는 수장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이고 방심한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지갑과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십니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사야 하냐고 말입니다. 달러를 사야 할까요? 금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답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화 가치가 붕괴될 때 당신의 자산을 10년, 20년 지켜줄 절대 망하지 않는 생존 자산 포트폴리오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부자들은 경제 위기 때마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14조 4천억 원.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이 거대한 숫자가 보이십니까? 단순히 주식이 좀 빠졌구나 혹은 조정장이구나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당신의 자산을 지킬 첫 번째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이 숫자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도하고 달러로 바꿔서 나간 현금의 총액입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끔찍한지 피부로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국가 RD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 단 30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도 버튼 클릭 몇 번으로 한국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토록 급격하고 잔인하게 돈을 뺀 적은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딱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망했다고 통곡했던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금융이 멈췄던 2008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말, 우리는 그 악몽과 똑같은 그래프를 다시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월스트리트는 지금 한국을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여기에는 외국인들만 공유하는 아주 냉소적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현금 인출기, 즉 ATM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원화를 프록시 통화라고 부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팔아치우기 좋은 만만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은 돈이 묶여서 못 빼고 대만은 전쟁 날까봐 불안하고 일본 엔화는 너무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 구조는 중국과 똑같은데 돈 빼가기는 가장 쉬운 한국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1초 만에 수조 원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한국 금융시장의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이고 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라는 자본의 중력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는 5.5%, 한국은 3.5%입니다. 격차가 무려 2%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100조 원을 굴리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위험한 한국 국채를 사서 3% 이자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미국 달러를 들고 5.5% 확정 이자를 받으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역캐리라고 합니다. 한국에 돈을 두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확정적인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AI 알고리즘은 감정 없이 아주 기계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14조 원의 이탈은 단순한 심리적 공포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확정된 엑시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못 올립니다. 아니 올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1900조 원의 가계부채라는 핵폭탄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영끌에서 집을 산 2030세대와 빛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줄파산하고 부동산이 붕괴합니다. 외국인들은 이 외통수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리를 못 올린다.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환율을 포기했다. 원화 가치는 앞으로 쓰레기가 될 것이다. 이 확신이 드는 순간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 1,400원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가난의 뉴노멀입니다. 환율 1,400원이 고착화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식탁이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는 라면의 밀가루, 우리가 쓰는 자동차의 기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부품, 이 모든 것을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 장바구니 가격만 미친 듯이 오르는 현상. 이것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실패한 대가를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자본이 떠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이 멈췄다는 사실을 장부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파산 신호. 한국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이 멈췄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 재무제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공개합니다. 바로 53조 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 창고에 쌓여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썩어가고 있는 재고자산의 규모입니다. 반도체는 금괴가 아닙니다. 신선식품과 같습니다. 오늘 만든 칩은 비싸게 팔리지만 6개월만 지나도 구형이 되어 똥값이 됩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없어서 못 파는 반도체가 왜 유독 삼성의 창고에만 산처럼 쌓여 있을까요? 시장이 삼성의 제품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기술력에서 졌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인 HBM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원가를 좀 아끼겠다고 구형 공정을 고집하다가 가장 중요한 발열을 잡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테스트 결과 삼성의 칩은 경쟁사보다 온도가 무려 10도나 더 뜨거웠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데이터 센터에 불을 낼 수도 있는 칩을 도대체 누가 쓰겠습니까? 젠슨 황은 냉정하게 삼성을 버렸습니다. 그 거절의 결과가 바로 53조 원의 악성 재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닙니다. 기술을 모르는 재무 전문가들이 회사를 장악하고 혁신 대신 원가 절감만 외치다 벌어진 참사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혁신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관료주의라는 낡은 유령만 남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다. 진짜 비극은 삼성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라는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삼성이 멈추면 그 밑에 있는 수천 개의 하청업체와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합니다. 삼성전자가 재고가 쌓여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하청업체에 주문을 넣지 않습니다. 주문이 끊긴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직원을 해고해야 합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동네 식당과 치킨집이 문을 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수 효과의 종말이자 경제 붕괴의 도미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너크래커의 악몽입니다. 위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원천 기술에 눌리고 아래에서는 중국에게 뼈와 살을 뜯어먹히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보십시오. 불과 3년 전만 해도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1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승자는 누굽니까? 중국의 CATL입니다. 그들은 가성비라는 무기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테슬라도 벤츠도 현대차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씁니다. 석유화학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거대한 공장을 지어 자체 생산합니다. 한국산 플라스틱은 더 이상 팔 곳이 없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가 31년 만에 적자가 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팔 물건이 없어진 것입니다. 성장이 멈춘 나라의 주식이 싼 것은 저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함정입니다. 아무리 싸도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주식이란 뜻입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은 단순히 주가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멈추면 청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소득이 사라진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무엇보다 집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의 도미노입니다. 그리고 이 도미노의 마지막 종착지에는 대한민국 경제 가장 약한 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소멸과 맞물린 부동산 폰지 사기의 붕괴입니다. 세 번째, 파산 신호. 인구 소멸과 맞물린 부동산 폰지 사기의 붕괴입니다. 삼성전자라는 성장 엔진이 꺼졌는데도 왜 한국 사회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빚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진통제의 약발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 바로 청구 100조 원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빚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쫓아매고 있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합법적 다단계 사기입니다. 먼저 건설사들의 위험한 도박판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 돈 10%만 들고 남의 돈 90%를 빌려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때 땅을 사기 위해 빌리는 고금리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이자는 연 20%에 달합니다. 경기가 좋을 땐 아파트가 완판되어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분양의 무덤입니다. 은행들은 돈줄을 끊었습니다. 건설사가 망하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같이 망합니다. 즉, 여러분이 믿고 맡긴 예금이 짓담한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 갇혀버린다는 뜻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개인들의 도박 전세입니다.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 투기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레버리지 시스템입니다. 갭 투자의 죽음의 공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매가 10억, 전세가 9억, 내 돈 1억이면 집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10%만 떨어져서 9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 1억 원은 순식간에 0원이 됩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100%입니다. 만약 집값이 20%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이 파산하는 건 물론이고 세입자의 전 재산까지 공중분해됩니다. 이것이 바로 깡통 전세의 실체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빌라왕 사태를 보셨습니까? 이것은 몇몇 사기꾼의 일탈이 아닙니다.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터질 수밖에 없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예고편일 뿐입니다. 지금 역전세난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출산율 0.7명. 이 숫자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당신의 아파트를 사줄 미래의 호구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년 한국 유통시장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아용 기저귀보다 노인용 환자 기저귀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초등학교는 폐교되어 요양병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베이비 부머의 은퇴입니다. 이제 막 은퇴를 시작한 700만 명의 베이비 부머 세대, 그들의 자산 80%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쓰기 위해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합니다. 현금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집을 팔려는 노인들의 매물이 쓰나미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줄 청년은 없습니다. 공급은 폭발하는데 수요는 0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울 불패, 강남 불패를 외칩니다. 하지만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도 인구가 줄어들 때 도쿄 집값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버블 붕괴 이후 도쿄 핵심 지역의 집값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승은 거품이고 터지지 않는 거품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정부가 50년 만기 대출을 만들어 돈을 풀고 있는 것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놓는 마지막 모르핀일 뿐입니다. 고통을 잠시 잊게 할 수는 있지만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대폭락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자, 정리가 되십니까? 돈은 빠져나가고 삼성은 멈췄고 부동산은 인구 절벽을 만났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동시에 덮치는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구해주겠지라며 멍하니 계실 겁니까?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으려면 먼저 뛰어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자산가들이 은밀하게 실행하고 있는 생존 매뉴얼 3단계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냉철한 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잔인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금리 격차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자본의 대탈출. 둘째, 삼성전자와 제조업의 몰락으로 멈춰버린 성장 엔진. 셋째, 인구 소멸과 맞물려 터지기 직전인 부동산 폰지 사기. 이 세 가지 재앙이 시차를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덮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을
기억하십시오. 그 감정이 바로 여러분을 생존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어리석은 태도는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며 멍하니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정부는 여러분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의 정부는 1900조 원의 빚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선장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는 진동을 느끼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월스트리트의 고액 자산가들이 은밀하게 실행하고 있는 생존 매뉴얼 3단계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 원화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 예금에 있는 원화의 비중을 줄이십시오. 앞서 증명했듯이 1,400원 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뉴노멀입니다. 외국인들이 떠난 자리에 홀로 남은 원화의 가치는 하염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최소한 현금 자산의 30%에서 50%는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 같은 기축통화로 바꾸십시오. 환율이 너무 올라서 지금 사면 손해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달러 매수는 투자가 아니라 화재 보험입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조금 손해를 본다면 그거는 그냥 보험료를 냈다고 생각하십시오.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환율이 1,600원, 2,000원으로 폭등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달러를 가진 사람은 자산을 지키지만 원화만 쥔 사람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됩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 자본 이민입니다. 몸은 한국에 살아도 여러분의 돈은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야 합니다. 아직도 삼성전자가 언젠가 오르겠지, 코스피 3000 가겠지라는 심한 고문에 속지 마십시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국내 주식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돈으로 미국의 SP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십시오. 이것은 세계 최강의 기업 500개가 여러분을 위해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주식은 달러 자산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나고 한국 경제가 망해서 환율이 폭등하면 환차익까지 얻는 완벽한 이중 방어막입니다. 한국 시장이 무너질 때 이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노아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생존 전략 경제 조기 경보 시스템 가동입니다. 매일 아침 연예 뉴스 대신 다음 3가지 지표를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경제의 날씨가 아니라 쓰나미 경보입니다. 하나, 국가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 둘, 외국인이 탈출한지 보여주는 순매도 규모. 셋, 심리적 저지선인 환율 1,450원. 만약 환율이 1,450원을 뚫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부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냉혹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는 자에게 위기는 부의 추월차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IMF 때 달러를 샀던 사람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가 여러분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스마트머니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가라앉는 배에 남아서 정부만 원망하다가 수장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구명보트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못다한 이야기, 특히 2026년 한국 부동산 대폭락 시나리오와 내 전세금을 지키는 법에 대해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상 월스트리트의 눈으로 본 한국 경제의 진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